자, 오늘은 우리 10장의 모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motion perception, motion estimation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motion perception에서는 먼저 이제 multi-stable percep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네커 큐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차원 상의 육면체 큐브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엣지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요 코너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얘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은 원래는 이제 점선을 표시돼야 되는데 저 뒤쪽에 있는데 그냥 잘못 그려져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또 이쪽 코너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있으면 여기가 지금 이제 큐브로 보여지고 여기 볼록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지금 밑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 3차원 perception 자체가 달라지게 보여진다. 이게 이제 multi-stable perception의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요 움직이는 실루엣을 보면서 만약에 이 머리 꼭지에서 밑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 사람,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람. 이렇게 아마 어떤 큐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도는지 이쪽 방향으로 도는지 사실 이게 앰비기어스한데 모호한데 어떤 형태든지 큐에 의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하면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일단은 한번 저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쭉 보다가 중앙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또 오른쪽에 있는 걸 딱 보고 다시 중앙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처음 아까 보여드렸던 실루엣에 회전하는 모션은 사람의 어떤 인지에 따라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가 사실 앰비기어스한데 모호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사람의 인지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일루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사람이 인지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게스탈트 로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모션을 할 때 그전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이 서로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게스탈트 로우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 거리가 일정한 점으로 표시를 되어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특별히 그룹핑을 할 어떤 그런 힌트가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proximity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항상 같이 그룹핑이 되는 것으로 사람은 인지를 한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어떤 쉐입이 다른 어떤 형태, 이렇게 이제 하얀색 점과 까만색 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애들끼리 similarity끼리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모양이 다른 애들이 있으면 얘들끼리 이렇게 되죠. 이제 만약 움직이는 점이 있다면 그 움직이는 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사람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구나.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점이 어떤 점으로 움직일 때 그 점이 바로 그전 프레임에서 이 점에서부터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제로 인지를 함에 있어서 스테레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처럼 모션에 대해서도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점들이 랜덤하게 막 놓여져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뭔가 형태를 찾으려고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요. 앞서 봤던 그런 게스탈트 로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점들끼리 혹은 어떤 패턴들이 연속적이 되도록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보면 우리 이제 전방에서 밤늦게 보초를 하다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그 깜깜한데 그림자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그룹핑 해가지고 뭔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쉐입에 특히 사람으로 인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이에요, 사람 눈에. 어쨌든 여기는 그냥 랜덤하게 점을 찍었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의 어떤 형태가 없는데 우리가 약간의 어떤 모션을 주면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끼리는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의 쉐입이 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게스탈트 로에서 인접한 프레임상의 어떤 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같이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이 사각형에 해당되는 점들은 하나의 쉐입으로 그룹핑을 하고 나머지 가만히 있는 점들은 하나의 어떤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이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점들과 점들의 움직임이 바로 옆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관절이나 세그먼트까지도 우리가 다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온 사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LED가 그냥 켜졌다 꺼지는 어떤 그런 모션만 단순하게 하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패턴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모션 퍼셉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보면 이제 비디오 해서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2차원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이제 비디오라고 하면 이것을 XY와 그 다음에 time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축을 하나 더 가지고 3차원 공간상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비디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 픽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픽셀은 i의 XY 좌표에 대한 intensity 혹은 color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제 흑백 이미지 비디오가 있다면 이게 이제 i의 XYT라고 하는 함수로 3차원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어떻게 추정해내는가, 여기서 어떤 물체의 어떤 한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structure from stereo처럼 structure from motion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3차원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비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을 주로 이용하는 응용에는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어떤 영상에서 어떤 비디오가에서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정화되지 않고 뭔가 움직이는 오브젝트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안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그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분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그라운드를 빼낼 수도 있고 그래서 백그라운드만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우고 포그라운드만 뽑아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큐 중에 하나가 모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샷 바운더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이 있으면 카메라가 어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어떤 이미 어떤 동영상이 있다면 항상 그것은 어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해서 영원히 촬영된 건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또 다른 곳에서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니까 결국 그 이미지의 샷과 샷이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전체적인 백그라운드가 확 바뀌는 그러한 것이 샷이 되겠죠. 그래서 샷 바운더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디오에서도 보면은, 오디오에서 이제 내가 어떤 녹음을 한다고 하면 그 녹음되는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끊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두 개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결국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오디오 자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여기서 편집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비디오에서는 자연스럽게 뒷 배경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스트랙션과 포그라운드와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샷 바운더리 디텍션도 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션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영화에서 뒷배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크로마키처럼 우리가 이제 꼭 어떤 뒷배경을 특정 컬러로 해가지고 포그라운드를 뽑아내고 그다음 그 포그라운드를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표현하는 뭐 그런 응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모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이제 필드 오브가 좁은 어떤 그런 영상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면 그것들을 이제 큰 어떤 하나의 영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자이킹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션에서 모션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하나의 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성 영상이나 혹은 아니면 항공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는 영역은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한번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지구 전체를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레졸루션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졸루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하려면 결국 굉장히 좁은 영역만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촬영한 것들을 여러 개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큰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나 항공 영상이나 이런 데서 처리할 때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어떤 모션 에스티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활용이 잘 되는. 그래서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와 다이렉트 댄스 메소드 이렇게 둘 수 있는데,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는 우리가 앞에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비주얼 피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너가 됐든 혹은 텍스처드 에어리어가 됐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피처를 뽑기 위한 어떤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처로 디스크립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비주얼 피처를 뽑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처와 피처의 영상의 어떤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이렇게 멀티플 프레임에 대해서 코레스폰드 되는 어떤 그런 피처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피처를 멀티플 프레임에 따른 어떤 트래킹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투 프레임 간에 그냥 그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 어떤 프레임 동안에 하나의 어떤 피처가 계속 연속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계속 따라가서 그걸 계속 트래킹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멀티뷰 에서 보면은 이제 이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크면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이쪽에서 촬영된 이미지에서 코레스폰던스 두 포인트를 놔두면 그럼 우리가 이제 3차 공간상에 레이를 쌓아가지고 정확하게 3차 공간상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를 찾기가 쉬운데, 만약 얘가 베이스 라인이 약간만 움직이면 그러면 두 레이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가지고 약간의 어떤 에러에 따라서 이 3차원의 점의 그
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에러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우리가 스테레오로 문제를 푼다 할 때도 카메라를 촬영한 것들이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길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코레스폰던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인접한 영상에서는 그 특정 피처가 그 다음 프레임의 피처가 거의 영상에 멀리 안 가 있고 그 부분에 있을 거니까 그런 어떤 코레스폰던을 찾고 그것들이 계속 프레임에 따라서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 그럼 굉장히 멀리 있는 영상 두 장에서의 코레스폰던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차원 점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에러에 덜 민감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피처 베이스의 메소드를 많이 쓴다 그죠. 대신에 이제 피처는 이미지에서 모든 픽셀에서 다 피처가 정의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코너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블랍이나 특정 어떤 점들에 대해서만 피처를 정의하니까 모든 픽셀에 대해서 사실 카메라가 움직였다는 말은 이미지에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은 다 움직인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피처 베이스에서는 그런 어떤 피처 점들에 대해서만 모션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파스한 모션 필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로버스트한 트래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 모션이 굉장히 클 때 최소한 뭐 10픽셀 이상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자, 대신에 다이렉트하고 덴스한 메소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사실 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모션을 각 픽셀마다 전부 다 구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다이렉트 덴스 메소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덴스 모션 필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들에 대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해낼 수가 있는 반면에 약간의 어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appearance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오는 어떤 옵티컬 플로우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픽셀이 그 다음 프레임에서 어느 픽셀로 옮겨갔는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픽셀은 그 다음 프레임에서 전혀 컬러나 혹은 밝기 정보가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이제 영상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약간의 노이즈도 있고 어떤 센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주위의 어떤 조명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항상 그 픽셀이 동일한 어떤 컬러를 계속 유지한다, 동일한 인텐시티를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에러가 그게 누적될 수가 있겠어요. 대신에 이제 비디오를 처리하거나 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초당 뭐 25프레임 혹은 30프레임, 하여튼 초당 뭐 60프레임, 계속 초고속 카메라 같으면은 훨씬 더 뭐 120프레임, 뭐 이렇게 이제 초당 몇 프레임으로 우리가 영상을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촘촘하게 할수록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들도 그 오브젝트의 어떤 모션은 아주 작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비디오나 혹은 이제 이미지 모션이 아주 작을 때는 이런 어떤 다이렉트 댄스 메소드가 아주 유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하면서 댄스 메소드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피처에서만 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모든 어떤 픽셀에 대해서 다 그런 어떤 모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혹은 어떤 서피스의 apparent motion. 자, apparent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모션. 그걸 우리가 apparent mo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어떤 모션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션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 이미지에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이게 있는 어떤 큐브가 여기 있는 이 회전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런 어떤 그 다음 프레임에는 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사람 눈으로는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얘가 약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면 여기에 있는 옵티컬 플로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0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약간의 어떤 벡터로 화살표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옵티컬 플로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이미지 I의 X, Y, T라고 하는 어떤 3차원 스페이셜 템포럴 이미지에 대해서 T 플러스 1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픽셀의 점이 그 다음 프레임에는 어디로 이동됐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됐다는 말은 결국 이제 화살표로 표현이 될 거니까 결국 이제 XY의 어떤 2차원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요 점은 이쪽으로 갔고 요 점은 이쪽으로 갔고 요 점은 이쪽으로 갔고, 이게 모든 점들에 대해서 픽셀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하려면 이미지 I의 X1, Y1, T의 모든 X1 좌표, 모든 Y1, X1, Y1이라고 하는 그 좌표에 대해서 이미지 T 플러스 1에 있는 IXY T 플러스 1의 모든 X2, Y2에 대해서 이 픽셀과 이 픽셀의 차이가 얼마인지 보고 가장 스퀘어드 디퍼런스의 썸을 최소화되는 그런 패치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픽셀 하나에 대해서 해보면 너무나 많은 애들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패치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그 패치의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동일하게 그걸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런 어떤 패치들의 각각의 디퍼런스의 썸을 구해가지고 그것이 최소화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 점에서 그 다음 프레임 t 플러스 1에는 이 점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빠른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제 엣지를 정의할 때 혹은 코너를 정의할 때 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테크닉을 써요. 자, 그래서 픽셀 코레스폰던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I, X, Y, T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픽셀이 주어졌을 때 I, X, Y, T 플러스 1의 같은 컬러를 갖는 아주 가까운 픽셀을 우리가 찾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모션이 작을 것이라고 보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만 찾겠다. 그래서 이제 nearby 픽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same color에 대해서 하겠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티컬 플로우는 움직임이 약간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all motion이라는 말은 그 점들이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 주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컬러 컨스턴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컬러 같으면 이제 컬러의 값 자체가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약간의 어떤 변화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 그러면 그것의 브라이트니스가 그렇게 고정된 어떤 동일한 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옵티컬 플로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해서만 문제를 푼다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제 XY라고 하는 점에서 얘가 그 다음 프레임에는 UV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UV가 사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T 플러스 1에서는 요 동일한 점 XY에 있는 위치의 점이 여기서는 X 플러스 U, Y 플러스 V라고 하는 점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스몰 모션은 UV의 놈이 굉장히 작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컬러를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은 i의 x, y, t하고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 t 플러스 1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서 t 플러스 1은 그냥 빼보고 어차피 t 플러스 1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 라고 하는 어떤 x에서 약간 이동된 또 y에서 약간 이동된 어떤 그 점의 이미지 인텐시티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i의 x, y 플러스 요 차이 u의 i의 1차 미분 v의 i의 y의 1차 미분 x의 편미분한 거 y의 편미분한 거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3차원 공간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우리가 높이를 이렇게 이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기울기가 있죠. 그 기울기를 이 XY 좌표축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1차원의 이미지를 X축에 대한 펑션에 뭐 이런 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1차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요 기울기 특정 픽셀에서의 이 기울기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약간 이동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U예요. X라고 하는 X라는 점에서 이 지형이 옆으로 싹 이동한 거예요. U만큼. 그러면 요 픽셀, 요 X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요 I, X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밝아지겠죠? 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동을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면 여기 i의 x, 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러면 요 x에서의 인텐시티 값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요게 u고 요게 x니까 요것에 대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u분의 i의 x죠. 그러니까 이 t에 따른 값의 차이, 요 인텐시티 밝기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 움직임 u, 요것이 이 기울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는 세 가지 요 옵티컬 플로우 u와 요 가만히 있을 때 요 위치 픽셀에서의 인텐시티 변화라고 하는 것과 요 기울기 요 세 개가 하나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봤던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인텐시티가 같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을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아까 봤던 그 기하학적인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것과 이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동했을 때 그때의 밝기라고 하는 것과 원래의 밝기 그걸 두 개를 빼주면 빼준다는 말은 여기에다가 요거를 빼주면 0이다. 같으니까. 얘는
i의 x 플러스 u, y 플러스 v, t 플러스 1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뒤에 있는 i, x, y, t가 그대로 붙어가지고, 이 i, x, y, t와 여기에 있는 i, x, y, t가, 요 차이가 아까 우리가 t에 따른 i의 변화.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따른 x, y는 가만히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t에 대한 미분값이 되겠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델타 i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에다가 아까 움직임의 벡터 u를 곱하고 it를 더하면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인데, 요것의 기울기, 그리고 우리가 델타 i라고 하면, 여기서, it가 넘어가서, 델타 i에다가, 요 u 벡터는 마이너스 it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i,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 u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것의, 밝기의 변화, IT, 예. IT죠. 그래서, U분의 IT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요 개념을 기울기에 대한 어떤 기하학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UV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게 움직인다 그러면 작게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점에서의 이 값은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1차 항으로만 표현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쭉 풀어 쓴 것이 아까 이건데,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니스가 고정되어 있다. 값이 바뀌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서. 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ixu 플러스 iyv 플러스 it는 0이라고 하는 요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죠? 요게 그냥 요거예요. 똑같아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영상 IT 플러스 1의 영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이미지에서의 모든 픽셀의 기울기를 우리 다 구할 수 있죠. 앞에 우리가 뭐 소벨 오퍼레이터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IX와 IY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픽셀에서 그 다음 프레임과 지금 프레임 사이에 이미지의 디퍼런스 그게 우리가 IT죠. 그걸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UV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UV를 구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이퀘이션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UV고 각 픽셀의 UV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이퀘이션은 하나만 딱 나오니까 사실은 얘가 이제 원래는 모르는 이퀘이션 UV라고 하는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퀘이션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사실. UV를 풀 수가 없다, 그죠? UV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연립 방정식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가지고 UV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퀘이션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unknown은 UV라고 하는 두 개인데 이퀘이션은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풀 수가 없는 문제라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쉽게 풀어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사람은 이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레디언트 방향과 수직으로 되는 그러한 모션에 대해서만 값을 풀 수가 있어요. 아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내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X 방향 하나만 있으면 X 방향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움직이는 양, X축의 움직이는 양과 그 다음에 이 높이의 변화 이걸 아니까 기울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기울기를 알고 그 다음에 높이 변화를 알면 밑변을 구할 수 있죠. 밑변이 U예요. 그래서 쉽게 구하는데 2차원으로 가니까 모르는 항은 2개고 이퀘이션 하나이기 때문에 못 풀었는데 우리 여기서 UV가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기울기 그레디언트의 수직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사람은 쉽게 인지를 한다 이거죠.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2차원 공간상에 이런 어떤 지형이 있어요. 지형이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요 점을 보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요 기울기에 따라서 요 기울기의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러면 이 지형의 높이는 변화가 없겠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였을 텐데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는 값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요 높이가 변화된 것만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높이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럼 요 높이가 떨어진 만큼에 해당되는 것에서 요걸 가지고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이만큼 움직였다는 건 아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어쨌든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는 얼마나 많이 움직여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UV라고 하는 2개의 항에 대해서는 못 풀지만 요 원래 기울기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는 얼만큼 움직이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1차원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힌트를 우리가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의 그레디언트의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른 방향, 패럴한 엣지의 패럴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 엣지가 있는데 엣지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UV가 이렇게 되든 이쪽 방향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이 밝기의 변화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수직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픽셀이 요만큼 움직이는지, 요만큼 움직이는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요 방향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UV에 해당되는 얘와, 이쪽 방향으로 이동된, 엣지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된 이 점으로 갔는지, 이 점으로 갔는지, 이 점으로 갔는지,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요 방향으로 요 방향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일로 갔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 그레디언트의 수직인 방향 요 방향으로는 정확하게 여기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퍼처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된 것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지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런 엣지가 있다고 하죠. 엣지. 이런 엣지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요 엣지의 이 라인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밑으로 이동됐는지 혹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요 안에 있는 요 안에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우리는 요것에 수직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된 것을 여러분 인지가 돼요.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밑으로 쭉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이 방향으로 내려가지만 조금 전에 봤던 요것만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버 폴 일루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발소에 있는 이 패턴이 그냥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로컬하게만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용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 일정이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ambiguity가 있다 이거죠. aperture problem이라고 했어요. 어떤 픽셀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 그레디언트의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됐는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패러럴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측정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픽셀에 대해서는 unknown이 두 개인데 이퀘이션 하나니까 할 수 없이 여러 개의 이퀘이션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UV를 구하자. 그렇게 하려면 Spatial Coherence Constraint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픽셀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기 중에 어떤 분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찰하는 물체는 하나의 어떤 솔리드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결국 그 픽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야. 별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UV가 다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픽셀의 주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동일한 UV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한 픽셀 정보만 더 알면 요 두 점이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이퀘이션은 두 개가 나오겠죠. 픽셀 하나마다. 근데 UV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UV 두 개의 언론에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죠. 근데 그럼 어느 픽셀을 쓸 것인가? 이게 뭐하니까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점들에 대해서 주위에 여러 개의 점들에 대해서 다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죠. 물론 거기는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에러가 항상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x5의 윈도우를 쓴다고 하면 25개의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25개의 이퀘이션인데 PI라고 하는 P의 1부터 P의 25까지 그 픽셀의 IT와 그 다음에 그 픽셀의 기울기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하나의 UV로 해서 25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UV라고 하는 하나의 두 개의 언론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쭉 풀면 이렇게 돼요. IXP1, IYP1. 이게 이제 X축, Y축의 기울기,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UV를 곱하면 마이너스 P1이라고 하는 픽셀의 IT의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우리가 25개 나온다, 그죠? 그럼 이게, 25 by 2. 그 다음 여기는 25. 1 곱하기 25의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UV를 구하라. 라고 하면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게 그걸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어떤 이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점 뭐 이렇게 구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리스트 스퀘어로 이것을 지나는 이제 직선을 구하는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방정식에서 요 x1, y1 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시켰을 때 에러,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식처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해서 x, y가 주어질 때마다 이것이 x1, y에 대해서 ab, 우리 여기서는 사실은 ab를 구하는 거죠. 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냥 c로 다 나누거나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거를 x 플러스 a분의 by 플러스 a분의 c는 0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요 파라미터 두 개가 있는 xy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때 x1, y1을 넣으면 정확하게 0이 되면 요 직선을 지나는 점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것의 요 차이, 요 차이들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얘가 12시에 출발해가 미리 전화해서 준비 좀 해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는 우리가 원래는 두 개를 모르니까 두 개씩 있으면 되는데 25개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over constraint linear system이라고 그러고 이걸 푸는 방식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걸 A라고 하면 A는 요 행렬이 25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면 여기다 A 트랜스포즈는 2 곱하기 25, 2 by 25라고 하는 행렬이죠. 요 두 개를 곱하면 이게 2 by 2 행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D는 UV 있고, 여기에 A 트랜스포즈를 똑같이 곱하면, A 트랜스포즈를 이쪽에도 곱하고 이쪽에도 곱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 A 트랜스포즈 B 하면 역시 얘도 암이 아니라 벡터가 2 곱하기 1의 벡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D가 UV 두 개고 얘가 2 by 2 행렬이니까 얘를 인버스 구해가지고 여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한 것이 우리는 여기 없네. 여기서 우리는 D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해서 우리는 D를 구해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over determined linear system에서 리스트 스퀘어로 D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하면 돼요. 다만 이때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스가 있는 그런 행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게 주위의 픽셀들에서 모두 다 그러한 동일한 UV다 라고 가정하면 K by K 윈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스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 경우인데 A 트랜스포즈 A가 노이즈 때문에
너무 이게 작아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겐밸류 람다1과 람다2를 구하고 그것이 작지 않아야 되고, 뭐 우리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해리스 코너 디텍트에서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well conditioned 돼야 된다 라고 해서 람다 2분의 람다 1, 이 람다 2가 람다 1보다 작은 애가 있다 그러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리스 코너 디텍터의 크리테리아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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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Y, IX, IY, IY, IY 앞에서 많이 봤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미분한 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것이 A 트랜스포즈 A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멘텀 H라고 하는 벡터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은 얘가 사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텐시티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모션이 있어도, 움직임이 있어도 전혀 빛 값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서 요 윈도우에서 옆으로 이동했을 때의 윈도우하고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코너니스라고 하는 걸 구할 때 사용했던 개념인데, 그것이 얘가 그대로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이동했을 때의 그 UV와 우리가 얘가 어떻게 이동됐을 때의 그 옆에 있는 그 윈도우의 차이, 그걸 구한 거고, 사실은 개념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편한 경우에는 우리가 람다1과 람다2가 다 스몰이라서, 그래서 얘는 코너니스 굉장히 작죠, 그죠? 엣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처럼 람다1은 큰데 람다2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립스로 치면은 한쪽으로만 질쭉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굉장히 좁은 그런 어떤 형태의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텍스처된 리전에 대해서는 람다1과 람다2가 동일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aperture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떤 영역으로 이동됐다 했을 때 요처럼 이런 어떤 코너 같은 이쪽에 있는 패턴도 있으면, 이게 엣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있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일로 움직였다는 걸 알아요,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죠. 이게 바로 다른 방향으로 또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엣지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동되면 요 법선 방향으로 이동됐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측을 하지만, 요 엣지 방향에 봤을 때는 얘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됐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풀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됐는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벡터에서 요 엣지에서 대해서는 요 방향도 답이고 요 방향도 답이고 요 방향도 답이고 다 모든 방향으로 가는 게 다 답이에요. 또 요 엣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동일한 UV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aperture problem을 풀 수 있다, 이 거죠. 자, 대신에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그 네이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동일한 모션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점, 그런 픽셀들은 당연히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혹은 그 모션의 차이가 있는 그 바운더리 지역, 그러니까 모션으로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동일하게 움직이는 영역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영역이 아닌 애들 사이에 있는 그 바운더리 있는 애들은 얘들이 서로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죠.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엣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스무딩을 할 때
얘들은 다 동일한 어떤 이 지형에 해당되는 값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위에 있는 픽셀들을 다 스무딩 해가지고 구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호목의 옵션으로도 우리 했지만 다 같은 어떤 형태의 어떤 지형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무딩을 하게 되면 원래 엣지들을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또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브라이트니스 콘스탄치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컬러 값이 혹은 인텐시티 값이 항상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던 그것을 만약에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러들이 여기 옵티컬 플로우에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댄스하는 어떤 것에서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약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픽셀들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처 베이스로 해서 뭐 시프트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피처를 생각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션이 그러면 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우리가 댄스 옵티컬 플로우는 모션이 작다는 가정하에서 테일 익스펜션으로 1차 항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다항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이제 이 모션이 크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하면 이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픽셀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런 어떤 알리아싱 문제가 있어요. 옵티컬 플로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템포럴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선풍기가 있을 때 선풍기가 회전을 한다고 하면 게스탈트 로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팬과 바로 직전의 팬이 서로 코레스펀던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묻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은 바로 그 전에 있는 프레임과 훨씬 더 가깝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팬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템포럴 알리아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리아싱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펑션이 F1과 F2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의 이동만 있으면 우리 인접한 모션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얘가 많이 움직이면 어떤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 점은 사실은 이 점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요 점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nearest match가 incorrect한 잘못된 그런 correspondence를 구하게 돼서 이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 잘못 해석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배운 그런 어떤 coarse to fine estimation 이게 우리가 어디서 쓰이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게 스무딩하고 또 스무딩하고 또 더 스무딩하면 그 스무딩한 것에서는 얘가 이 레졸루션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의 모션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1이 있고 이미지 2가 있을 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가우시안 피라미드로 쭉 만들어 가지고 이게 스케일 다운 시켜서 위에서 보면 밑에서는 한 10픽셀 움직이더라도 우리 이게 이제 반으로 떨어뜨리니까
5픽셀 움직인 것이 될 것이고 2.5, 1.25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갈수록 작은 움직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요 위에 있는 콜스한 그런 이미지에서는 옵티컬 플로우가 약간만 움직인 것으로 표현이 돼서 근데 그 움직임은 여기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움직임에 대한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만들면 결국 하이 프리퀀시 부분들은 다 없어지고 로우 프리퀀시 부분만 있으니까 큰 어떤 기울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남아있고 거기서 방향을 대략적으로 유추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동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로컬하게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먼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미지 전체를 움직인 만큼 와핑을 해서 이동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업샘플링을 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레졸루션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또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하면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옵티컬 플로우를 구해보면은 그냥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구해보면은 요 엣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요 중간에 나무의 중간 부분은 아무 모션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왜 이제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나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죠? 촘촘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아주 좋은 예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는 이미지에서 밝기의 패턴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실제로 그 오브젝트가 움직이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페런트 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페런트 모션인 게 아까 앞에서 있는 요 이젬플처럼 이 내가 움직인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움직이는 나무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움직이면 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의 나무는 뒤로 가죠. 이게 우리 어페런트 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어페런트 모션에 대해서 각 픽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구하는 게 옵티컬 플로우다. 비교하려 너. 그래서 저거 사라 그래라. 실제 어떤 그 모션과 없는데도 라이시 변화가 되면 모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 이제 LED 라이시 있는데 그 블랍은 단순히 안 움직이고 그냥 밝아졌다가 꺼졌다가 밝아졌다가 꺼졌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것이 연속적으로 쭉 보면 어떤 라이시 옆으로 쭉 이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게 이제 어페런트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츄얼한 모션 없는데 이 라이트만 변화돼도 우리 사람은 이 어페런트 모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동일한 밝기가 얘는 꺼지고 여기 딱 켜지면 얘가 여기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가 막 회전을 하는데 조명을 비추면 그것에 대한 밝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어페런트 모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조명을 막 바꾸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동된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예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은 뭐 이제 이게 단데 그래서 모션 퍼셉션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멀티 스테이블 퍼셉션 그다음에 게스탈트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받고 모션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모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고 그중에 옵티컬 플로우가 뭐고 그 다음에 그 옵티컬 플로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우리가 상세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퍼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옵티컬 플로우에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해서 인접한
픽셀들에 대해서 동일한 모션을 갖는다. 이런 어떤 spatial coherence constraint를 부과해가지고 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가 over determined의 linear 시스템이 돼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aliasing, motion aliasing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바우시안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달았어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